네, 청년 대국민 소통장 청국장 35회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뭐 할 얘기가 참 많은데 네. 다들 뭐 했냐고 물어보면 좀 진부한 것 같고. 네. 좀 지금 어떤 기분이세요? 기분? 저는 어제 새벽에 모기가 제 방에 들어왔는데, 보통 자다가 모기를 만나면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그냥 자는 사람도 있고, 그냥 저는 근데 형광등을 켜고 그 모기를 끝까지 찾아낸 다음에 자는 스타일인데, 어제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 동안 모기와 싸움을 하느라 오늘 조금 많이 피곤합니다. 아하. 근데 저한테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없더라고요. 항상 잡기 전에는 계속 물려가지고. 무조건 다 그러면 형광등 켜고 잡나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런 편이에요. 전 그냥 자는데. 안 물려요? 그렇게 그냥 저 이불을 아예 다 끝까지 덮고 안에 그 안에 있어요. 그 안에 모기도 같이 있어요. 어제 그렇죠. 모기 한동안 또 이 모기를 피할 수가 없다 보니까. 예, 뭐 이번 여름 엄청 더울 거래요.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렇죠. 2018년이 엄청 더웠잖아요. 그때 폭염을 이렇게 하는 기준이 35도 이상이면은 폭염인데, 그날 지수가 94년인가? 하여튼 그 이후로 제일 높았는데, 이번에도 거의 비슷할 거라고. 거의 매년 나오는 뉴스인 것 같아요. 그게 올해가 10년 만에 제일 더워, 맞아. 이런 식으로. 근데 이번엔 진짜 더워. 근데 진짜 점점 더워요. 이게 진짜 심해지는 것 같아요. 네. 온난화 문제라든지 저는 여름에 그 냉방병이라고 하나? 네. 미치겠어요, 그것 때문에. 그냥 나가면 그 카페 같은 데나 버스, 지하철 이런 거 타면 너무 추워가지고 특히 카페에 오래 못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긴팔 입으신. 네, 저 이거 입으면 또 근데 카페나 이런 데는 추우니까 안에 또 이렇게 뭐죠? 잠바 같은 거 하나 갖고 다니고. 카페에서 회전율을 올리려고 냉방을 강하게 틀어놓는 거 아닐까요? 아, 그럴 수 있어요. 나가라는데 안 나가고 옷이나 입고 말이야 하면서 그럴 수 있어요. 가게 주인이 엄청 싫어할 것 같은데. 네, 더 입으려고요. 근데 감기 들고 다녀야지. 감기 걸리는 것보다 나아요. 요즘 같은 그쵸, 시국에. 네, 맞아요. 네, 아무튼 오늘 또 다양한 주제를 준비했기 때문에 또 빨리 이렇게 본격적인 주제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할 얘기가 참 많네요. 일단 뭐 오늘도 이런저런 얘기를 하겠지만, 일단 그 부동산 617 부동산 그 정부의 대책, 네. 그거 관련해서도 되게 시끌벅적하죠. 좀 어떻게 보셨어요? 주위 반응이라든지. 아무래도 그 노영민 비서실장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좀 저는 그 보고 좀 되게 코미디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처음 얘기할 때 반포집을 판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 바로 직후에 고쳤잖아요. 청주집이라고. 그거 보고 너무 태세 전환 빠른 거 아니냐고 주변에서 막 그런 얘기 있었어요. 사실 좀 글쎄요, 노영민 비서실장님이 이번에는 좀 강단 있게 잘 처신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역풍이 너무 클 것 같고, 지금 좀 분위기가 잣대를 똑같이 이렇게 하면은, 만약에 통합당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 좀 엄청 깔 것 같거든요. 근데 좀 그래도 정부분이니까 제가 말을 조심하게 되는데, 그래도 이거는 좀 아무래도 상대적인 박탈감을 주기에 너무 좋지 않나? 이런 주제가 예민한 주제이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그렇죠. 그리고 사실 청년들한테는 그게 20대 부동산 이슈라는 게 굉장히 특이한 이슈여서, 뭐 집을 구할 처지에 놓여 있지 않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하잖아요. 그래서 뭐 주변에 물어보면 부동산 정책이 나온지도 잘 모르는 사람도 많고, 뭐 부동산에 애초에 관심이 없고, 그거 어차피 우리가 못 사는데 그거 왜? 이런 반응이 제일 많았습니다. 달타령님 주위에는 어땠어요? 네, 저도 주변에서 이제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찬우님 말씀하셨듯이 이 정책이 뭐가 나오는지도 애초에 관심이 없고, 뭐 주거 문제가 다 힘들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지, 부동산 정책이 어떤 게 나오고 정부가 이제 어떤 기조로 정책을 이제 내고 있는지 관심이 대부분은 없더라고요. 네. 저 이번에 네. 네, 근데 노영민 실장님 얘기하셨으니까 또 여기에 곽상도 의원이 빠질 수 없잖아요. 이번에 되게 오늘자로 해서 김남국 의원이 거기에 굉장한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뭐 대구 사시는 분이 그쵸? 잠실에 송파인가요? 하여튼 네, 송파에 지금 부동산이 있고 장미 아파트. 근데 맞아요. 거기에 좀 말도 안 되는 게 뭐냐면
자기들이 다 부동산 올려놓고 나한테 적반하장이냐라고 얘기하는 그의 발언이 듣자마자 저는 정말 이게 현웃이라고 하잖아요. 실제로 빵 터졌어요. 너무 말이 너무 웃겨서. 근데 또 좀 비슷하신 분이 누구냐면 권영진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도 서울에 아파트를 두고 뭐 관사도 엄청 많이 가지고 계시고 이쪽 아까 뭐 그 장미 아파트 얘기하셨지만 그 저쪽에서도 그러니까 이쪽 분들이라고 표현하긴 좀 그렇지만 정부에 계신 분들이나 여당에 계신 분들도 그렇지만 야당에 계신 분들은 좀 이게 비교가 하기가 힘들 정도로 좀 많이 그런 게 있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부동산 문제는 이거는 진짜 여야를 떠나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한 채만 두고 다 팔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런 네. 정책을 그런 목소리를 냈고 하면은 고위공직자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본보기를 보여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여야 상관없이 정부분도 마찬가지고 뭐 집값을 잡겠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모범을 보이는 게 고위공직자다운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에는 저도 엄청 동의합니다. 네, 네, 저는 그 곽상도 의원이 너희 정부가 집값 다 올린 거 아니냐 해서 일종의 그 동질감을 느꼈어요. 왜 그 초과이익 환수제 같은 거 얘기할 때 저희 그 논리가 이런 거잖아요. 집값을 올리는데 당신의 노력보다 정부가 인프라 깔아주고 정부가 투자해서 그 집값을 올려준 거기 때문에 그걸로 인한 이익의 일정 부분은 정부에게 다시 반납해서 그거를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는 게 맞다라는 논리의 아주 정확한 맥락을 짚어준 거거든요. 집값은 너희가 올렸다. 저는 거기서 곽상도 의원에게서 오랜만에 거의 처음으로 저거는 좀 우리랑 의식이 비슷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곽상도 의원 하면 되게 하실 말씀이 또 많으실 것 같아요. 많으시죠. 1일 1꽉 중이시죠 지금. 네, 일단 그 곽상도 씨 얘기하기 전에 617 그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이 좀 요약을 좀 해보면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이게 또 지난번 인국공하고 비슷하게 언론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물론 정부가 잘했다는 거 아니고 아까 말씀 주셨듯이 당연히 그 다주택에 대해서 솔선수범하는 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돈 없는 가짜뉴스나 이런 게 좀 심각하다고 봤던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이번에 617 대책이 갭 투자를 이제 어떻게 보면 막자는 차단하자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어떻게 보면 투기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규제를 강화하고 그다음에 일반 서민들이 무주택자나 이런 서민들이 이런 거를 실제로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기회를 좀 더 많이 넓히자는 취지였는데 맞습니다. 언론에서 자꾸 보도하는 걸 보면 이게 언론을 이렇게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진짜 쭉 보면은 제가 여기서 다 얘기를 하고 싶지만 할 수가 없는데 너무 많아. 너무 많아요. 제가 막 네. 팩트 체크까지도 다 해가지고 이걸 근데 여기서 얘기하면 진짜 1시간이 그냥 갈 것 같아서 아무튼 이 핵심은 전 그거라고 봅니다. 예전에 그 노무현 정부 때도 그 종합부동산세 관련해가지고 그렇게 종부세. 비난을 해대고 그러니까 언론이 뭐 제가 무조건 잘한다라고 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아까 말씀하셨듯이 비판할 지점은 당연히 비판도 하고 대신 좀 최대한 사실에 대해 가깝게라도 보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든 전혀 해당되지 않는 내용들로 자꾸 자극을 하고 이번에 서민들이 결국에는 이 대책으로 인해서 서민들이 집 사기 더 어려워졌다. 뭐 보도를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는 대다수의 친구들은 그냥 제 주위를 보더라도 그리고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관심을 가지지 않았더라면 똑같이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야, 이거 무섭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막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확실히 그 언론 보도에 그러니까 언론만 잘못했다라고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근데 언론도 분명히 이 각성을 해야 될 부분이 심각하게 있다. 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항상 그런 식이었죠. 뭐 최저임금제 논란이 붙었을 때는 자신들이 대변하는 대기업보다는 영세 자영업자나 아르바이트생들을 끌고 오고 집값 부동산 문제에서는 자기들의 대변하고 싶은 다주택자들이 아닌 또 일종의 상대적 사회적 약자들 전세자들을 끌어들여 와가지고 자신들이 마치 약자의 편에 선 것처럼 근데 내용을 다 살펴보면 대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지 말자에서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언론이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는 그게 이제 다 보이니까 약자를 편드는 척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별로 생각도 없으면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할 때 이제 쏙쏙 뽑아먹는 그런 네. 느낌이죠. 그 극단적인 것만 갖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좀 황당했던 게 뭐냐면, 뭐 아까 곽상도 씨 얘기가 나왔는데 아마 이걸 보고 있을 거예요.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 얘기를 하고 싶더라고요. 뭐냐면 곽상도 씨의 의혹 제기를 언론이 보도한다. 뭐 진모 씨에 대해서 보도를, 뭐 최근에 진모 씨가 또 새날을 언급하기도 했더라고요. 네. 어떻게 아무튼 됐어요? 뭐 섭외 그거 예?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아, 그 지금 저 술자리인 줄 알았어요. 갑자기 그건 따로 물어보시고. 너무 궁금했어. 네. 궁금해서. 아무튼 그 곽상도 씨가 지금 하는 얘기들, 그리고 일부 자기네들이 필요한 보도만 자꾸 인용을 해서 그걸 그대로 받아 적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황당했던 건 그거예요. 왜 내가 그 곽상도 씨한테 하는 의혹 제기는 다뤄주지도 않는가. 제가 진짜 친절하게 곽상도 씨의 책도 사서 읽었어요. 7알의 행동과 3알의 숙명인가. 네. 직접 사서 제가 밑줄까지 쳐가지고 읽으면서 제가 궁금한 것들, 막 의혹 제기를 엄청나게 했죠. 하나하나 제가 표까지 만들어서 재산도 다 분석하고. 그래서 일단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 재산이 갑자기 23억 원인가가 4년 만에 늘어난 2009년에 변호사가 되고, 네. 그 이후로부터 민정수석 2013년도 그 4년간 23억을 어디서 어떻게 벌었나. 그리고 또 국회의원을 20대에서 21대 넘어가는 4년간 7억을 벌었어요. 아니 이 돈 어디서 벌었냐고요. 그리고 본인의 그 장미 아파트도 제가 그쪽에 알아봤어요. 직접 이제 연락도 하고 해가지고 알아보니까 거기가 실거래가가 22억에서 23억이래요. 게다가 재건축을 앞두고 있어가지고 훨씬 더 오를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함부로 예측할 수 없다는 반응을 이제 들었는데, 그래놓고 본인이 지금 문준용 씨한테 2억 3천만 원 이거 두 개 6년. 아니냐. 그거 보면서 6년. 근데 정작 본인 그 아파트도 그냥 제가 관보랑 공보 그 재산까지 다 봤거든요. 프린트 해갖고 다 분석하면서 봤는데 7년 동안 6억이 올랐어요. 그냥 공시된 가격만 보더라도. 야, 이걸 보면서 어떻게 자기에 대해서는 저렇게 관대하고 해서 이 의혹 제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철저히 무시해놓고, 이번에 그 반응이 또 웃겼어요. 페이스북에다가 최근에 또 글 올린 거 보니까 그러니까 청와대 쪽이었나요? 실제 거주한 거 맞다라고 이제 네. 대답을 했잖아요. 반응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반응 보인 건 잘 됐다. 근데 앞으로도 더 보이라 그러면서 주민등록을 아예 그냥 까라고 하잖아요. 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의혹 제기하는 거에서 앞으로 다 대답해 라고 할 거면 최소한 제가 의혹 제기하는 거에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다 보고 있으면서 안 보는 척하고 음침하게 뒤에서 고소하고. 아니 대놓고 고소를 한다고 하면 누가 뭐라 합니까? 차라리 그런 의미에서 각하를 리스펙합니다. 왜냐면 동네방네 다 떠들었어요. 종편에서 때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잖아요. 근데 곽상도 씨는 정말 지도새도 모르게 저렇게 뒤에서 고소를 해놓고 야비하게 또 모니터링 다 하고 있대요. 이거를 보면서 와, 이게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참 부끄럽지도 않나? 참 어차피 이 내용도, 근데 언론에도 좀 실망스러운 건 이런 내용 어차피 다뤄주지도 않고. 네. 아니 누가 의혹 제기한 건 다 받아주고, 제가 의혹 제기한 건 그나마 김남국 의원님이 또 이제 국회의원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김남국 의원님 건 이렇게 다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대리만족을 했습니다. 난 뭐 얘기할 데가 없어요, 전. 아니 근데 이게 서러워갖고 진짜. 아니 히드님이 정리해두신 걸 안 그래도 봤는데, 이제 곽적곽이라고 하죠. 곽상도가 했던 말은 곽상도로 다 대적해서 할 수 있을 만한 정도로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 야비하다고 얘기하신 표현이 진짜 딱 들어맞는 게 뭐냐면, 남의 가족 건드리기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본인의 가족이 드러난 거는 일체 없어요. 일절 없어요, 진짜. 가족 사진도 하나 없고. 네. 동생이랑 형이 있어요. 형이 있는데 두 분 다 아마 2살 터울이고 같이 땅도 가지고 있고 그래요. 네. 뭐 하여튼 형제가 있기는 해요. 하고 그분들도 보면 무슨 회사를 하고 있던데 뭐 건설 관련된 이런 공사하고 계시는데, 이것도 곽상도 의원을 볼 때 좀 잘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분이 입법을 할 때 국토위가 아닌데도 뭐 그쪽 관련해서 입법을 한다 이러면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네. 아무튼 그분은 미스테리예요. 정말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죠. 진짜. 미스테리예요. 아니 그분에 대해서는 제가 도저히 이걸 몇 가지만 제가 좀 정리한 거를 좀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언론이 안 다뤄주니까 모를 것 같아갖고 제가
직접 그 공개 질문은 책을 읽고 제가 좀 이렇게 요약을 해봤어요. 하도 기가 찬 부분만 몇 개만 뽑아갖고 얘기를 할게요. 일단은 검사는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고 합리적 검증을 거쳐 임명된다. 그래서 또 다른 의미의 민주적 정통성을 부여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와. 검사들은 항상 옳은 것을 추구하면서 완전 무결할 수는 없지만 사실을 찾아 밤낮 가리지 않고 노력한다. 일단 이 민주적 정통성을 자기가 그 시험을 잘 봤기 때문에 이거 얻는다. 이거 저희 저번에 얘기했던 거잖아요. 민주적 정통성이 있는 검사분들이 검언 요청을 이렇게 해요. 와, 엄청난데요. 그래서 윤석열 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렇게 얘기하고 항상 옳은 걸 추구한대잖아요. 어디가 옳은 건지 모르겠어요. 옳은 말고 옳은. 옳은. 아, 근데 옳은이라는 거는 거기서 얘기하는 건 본인이 상대적으로 검사들은 약간 본인이 절대선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게 좀 있지 않나. 네. 네. 그리고 또 검사는 사회의 소금 비슷한 것으로 일종의 악역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아직 악역에서 못 벗어났나 봐요. 아직 검사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거를 보시면 좀 반성 좀 했으면 좋겠고 정말 많아요. 이해로도 그 유서대필 본인이 사건도 있대요. 예, 그 비리에 연루됐거나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간 게 단 한 번도 없대요. 2019년에 쓴 책인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상 최대 대출 사기 그림 왜 했을까? 2014년도 시사인 기자 보도잖아요. 거기에 본인 이름 떡하니 있는데 이런 건 쌩까고 아까 강기훈 씨 유서 대필 조작 사건도 쌩까고 그리고 겉으로 보면 강하지만 사실은 마음이 약한 편 30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책에 썼어요? 책에 있는 거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저를 친히 고소를 하실까봐 있는 내용만 제가 다 다루는 건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고 노회찬 전 의원 그리고 이번에 손영미 소장까지도 다 조롱했던 게 누굽니까? 소현미 소장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사과를 해야 될 거라고 좀 봐요. 그러니까 그분이 국회에 계시는 건 좀 그 기자회견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건 대한민국 국회 수준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나. 그리고 이걸 받아쓰고 있는 언론을 보면서 언론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언론에 대해서는 기대치도 없습니다. 지금 몇 년째 최하위잖아요. 전 나름 하고 있는데 좀 어려워. 이걸 마지막으로 제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이거 마지막 하나만 핵심적인 거 해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진짜 기가 찬 게 아직 한 방. 이 대법관 후보자에 관해서 부적격 의견 낸 걸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대목이 있어요. 58페이지에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4년간 5년간 변호사 수임료로 50억을 번 걸 지적을 해요. 야, 그럼 바로 본인의 그 아까 4년 23억 얘기 나오잖아요.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50억은 안 되고 23억은 되냐? 여기서부터 시작하면은 그냥 곽적과가 아까 말했듯이. 근데 그 변호사 수임료가 정관 변호사여서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건 민정수석실에서 어느 정도로 뭘 했길래 그렇게 많이 벌죠? 민정수석실에서 재산이 많이 올라갔던데요? 자기 재산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런 얘기가 없죠.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의혹을 제시하고 있는데 아니 그리고 그 기본적으로 이분은 그 김창경 회장하고 그다음에 서정기 대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면 절대 대답을 안 해요. 신천지 농장 관련해서 얘기했던 게 그 서정기 KTENS인가 그거 관련된 유착 사건이었고 그걸로 이미 보도가 됐고 이미 제가 그걸 보도하신 기자님까지 만났어요. 민영사상 고소를 했대요. 원래 이거 제 방송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기자분이 승소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근데 언론에서 다뤄지지가 않기 때문에 모르고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 그래놓고 밖에 나가는 뭐 문재인 정부가 독재로 가고 있다. 정작 본인을 이 의혹 제기를 한 기사를 그렇게 기자를 뒤에서 민영사상으로 고소까지 해놓고 심지어 져놓고 무슨 염치로 저러고 다니는지 이해도 안 가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언론도 정말 심각하다 보는 게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으면 다뤄줄 법도 해요. 그리고 무슨 곽상도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확실한 근거가 있어서 저렇게 의혹 제기를 하는 겁니까? 근데 오히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제가 하는 주장들이 본인의 책에도 썼고 이미 기사로도 어느 정도 나온 부분에 있어서 합리적 의심을 하는 건데도 의혹 제기를 안 다뤄주고 저렇게 터무니없이 그냥 막말을 그냥 의혹 제기를 가장한 막말 혐오 그냥 모욕 이거라고 전 보거든요. 근데 그런 건 열심히 적어주잖아요. 네, 저번에 코로나 사태에서 국회의원에서 그래 국회의원에서 네, 청와대에서 마스크 사고 방역물품 산 거에 대해서도 엄청 시비를 걸고 그냥 눈에 보이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거나 다 시비를 걸고 그리고 자기한테 대한 의혹은 귀막고 있고 근데 왜 대구나 강남이나 뭐 몇몇 지역구에서는 일단 미통당 달고 나가면 막대기라도 된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저는 태용 의원만 봐도 죄송합니다. 저 어쩔 때는 오히려 막대기가 더 낫겠다 싶은 게 그나마 가만히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이번에도 왜 곽상도 의원이 최저임금 미지급 업주 처벌 조항 삭제해야 된다고 한 것도 있죠. 근데 또 거기다가 이때까지 한 걸 보면 도쿄올림픽이 원래 올해 예정이 돼 있었잖아요. 근데 경기장 우길기 반입 금지 촉구 결의안에서 기권을 혼자서 했고요. 그때 3명 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아마 이 뭐지? 맞습니다. 엄용수, 이종구, 곽상도 이렇게 3명이 기권을 냈었고, 그리고 N번방 사건에 대해서도 미성년자 간음 추행 공소시효 배제 법안을 하는데 반대표를 던졌어요. 근데 이렇게 해악을 끼치기만 하는 사람이 참 국회의원이라는 게 못내 개탄스럽습니다. 언론사에서 한번 그 의원들 대상으로 이 정책 내는 거 있잖아요. 해서 진보 지수 그리고 보수 지수를 했는데 곽상도 의원님이 이쪽 제일 오른쪽에 50점. 계셨어요. 만점을 받으셨죠. 만점? 야,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셨어요. 와. 네, 거기다가 그 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지원 법안에 찬성은 하지 않고, 그렇지만 본인은 위안부 진상규명 TF 위원장이죠. 맞아요. 네. 감히 어떻게 그렇게 할 생각을 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는 자기가 냈던 책마저 돌아보지 않는데 하기는 뭘 생각할 여력이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제가 봤을 때 그 책은 제가 훨씬 더 그분보다 그 사상은 제가 더 잘할 것 같아요. 얘기한 거 보면 장난 아니에요. 뭐 아무튼 진짜 이거 나중에 샅샅이 제가 이걸 다 찾고 있거든요. 모든 기사를 다. 제가 하나 약속드리고 싶은 건 제가 죽을 때까지 곽상도 씨만큼은 끝까지 추적해야겠다. 나경원, 곽상도. 뭐 윤석열 씨는 알아서 사람들이 좀 알고 있는데 제가 분통이 터지는 건 곽상도가 누군지도 모르니까 이게 참 열받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리고 싶고, 아무튼 좀 곽상도 씨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뭐 일단은 저희가 이번에 그 최숙현 선수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너무 갑자기 뛰어넘는 건가요? 네, 박수라도 한번 치시죠. 이건 이 이슈 다루고 다음 그 구체적인 얘기를 좀 할 때, 네. 그걸 갑자기 이렇게 또 아니 끊어봐야 되니까. 아니 이 시사 이거 하고 원래 하려고 했습니다. 오케이. 마음대로 하시죠. 네, 아무튼 그 최숙현 선수 관련해서 찬우님이 한번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아니, 저는 아니에요. AOA 관련된 얘기. 그래요. 그 얘기도 맞아요. 네. AOA도 까먹을 뻔했는데 그 얘기 한번 해주시죠. AOA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최근 걸그룹 AOA가 논란의 중심에 휩싸였는데 멤버였던 탈퇴한 멤버였던 그 미나라는 분이 리더인 지민이 자신을 지속적으로 괴롭혀왔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결국 리더인 지민이 이제 AOA를 탈퇴하고 연예계를 은퇴하겠다고 선언을 한 것까지가 지금 현재 상황이고, 그리고 이렇듯이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뭐 저희 크고 작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작년 7월 16일에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됐는데 1년이 지금 되는 시점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청국장이 얘기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 주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좋습니다. 이 최숙현 선수 얘기랑 AOA 이번에 그 사건 관련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갑질 문화라든지 직장 내 문제일 수도 있지만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어떤 의식 문제라고도 전 생각을 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나경원 얘기는. 네, 나경원 씨 얘기는 이따가 하려고 하는데. 네. 오늘 왜 그러시죠? 저는 죄송합니다. 꿈이 있었습니다. 네. 아무튼 어떻게 최숙현 선수에 대해서 어떤 분이 얘기해 주실래요? 이번 국회 내에서 그 통합당에서 그분들을 불러가지고 같이 이제 운동했던 분들을 불러서 기자회견을 한 걸 봤는데, 나아질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체육계 내에서, 그러니까 체육 문화계 내에서 선수 폭행 사건은 늘 말이 되게 많았었잖아요. 그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도 그랬고 말이 늘 많았는데 그때마다 늘 개선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여전하구나. 여전히 더 심했으면 심했지. 여전하구나 생각이. 그리고 그 고질적인 바뀌지 않는 문화가 있어요. 거기서 코치가 어떻게 보면 되게 왕으로 군림을 하고 있는 구조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촌지 문제도 되게 심각하고 그런 것 같아요. 약간 거기서 코치가 어떻게 보면은 함부로 절대 대들 수 없는 신적인 존재? 그런 신의 성역에 있는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터지고 나서 언론을 보니까 이게 비단 한국에서만의 문제가 아니고 뭐 프랑스 체육계에도 비슷한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 체육계가 비슷한 문제를 좀 안고 있지 않나 싶은데, 저의 사촌 중에 한 명이 어릴 때부터 이제 야구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어릴 때부터 보면은 이제
학교에서 그런 체육 특기생인 학생들은 수업도 제대로 듣지 않고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코치나 뭐 감독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절대적으로 복종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쪽으로 운동으로 잘 풀리지 않으면 이제 다른 쪽으로는 먹고 살기가 나중에 굉장히 힘들어지고 그런데 이게 그 폭행이나 이런 게 많이 이루어지는데도 어디 가서 얘기할 데가 없고 뭐라고 하죠? 관례처럼 이게 계속 자행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영역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 체육계도 있고 모델 쪽도 있고 그리고 왜 교수와 그 밑에 대학원생 간에 그런 얘기도 많잖아요. 저는 이런 사건들을 봤을 때 좁은 영역이 가지고 있는 그 폐쇄적인 영역에서 전문성이 뚜렷한 직군들에서 이런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이게 문제가 왜 그러냐면 내가 이 사람을 등지고 다른 데로 갈 수가 있는데 그 말씀해 주셨던 체육계나 문화계 같은 경우는 그 영역 자체가 좁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과 척을 지면 내가 이 영역에서 앞으로 끝난다. 이 두려움이 가장 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까 뭐 체육계에서 한정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다른 게 분야만 다르지 저 프로게이머도 똑같이 대입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전문 영역이잖아요. 네, 전문 영역 뭐 문화예술이든 어디든 전 다 똑같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검찰도 똑같잖아요, 사실. 네. 그 검찰의 상명하복, 그러니까 뿌리 깊은 이 군대식 문화거든요. 그게 위에서 지시를 하면 그 아래선 따라야 되고, 전 그래서 다 사회 전반에 깔려 있다. 다만 이게 얼마나 드러나는지, 그리고 이 상황마다 저는 그 다 다르게 보는 게, 예를 들어서 공부. 우리 저번에도 좀 얘기를 했지만 성적,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이 더 위에 있다라는 게 은연중에 좀 깔려 있는 것 같은 서울대생이 말하면 중졸은 그냥 일단 다 들어야 되는 뭔가 이런 게 은연중에 우리 개개인한테도 좀 깔려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발적으로 충성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든지 운동이라든지 게임 쪽도 사실 그런 게 있었어요. 요즘은 많이 처우 개선이 되긴 했지만 게임 잘하면 무조건 동생한테도 형이라고 장난 삼아서 부르긴 했지만 실제로 그 심각한 팀도 있었고 저희 팀은 그나마 좀 괜찮았는데 그러니까 어떤 실력을 갖췄을 때 그 특히 10년 전에 제가 프로게임 하던 시절에는 특히 그게 심했는데 실력을 갖추면 다 된다. 뭐 게임 잘하면 다 된다. 근데 이제 이게 사회가 변해가면서 이제는 인성이 조금씩 중요해지고 일배라든지 이런 거 논란 터지면 바로 방출시켜버리고 하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실력 좋은 사람이 무조건 짱을 먹고 그러면 코치도 못 건드리거든요. 맞아. 이 팀의 에이스는 코치 감독이 절대 터치 못해요. 그래서 저 게임할 때도 인상 깊었던 게 모 에이스 선수가 그 열받아가지고 감독한테 들이받고 막 소리 지르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감독이 또 그 직접 찾으러 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코치 시켜서 좀 데리고 오라고. 약간 그 절충안을 찾은 건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 화가 쌓여 있잖아요. 열받으면 어떠하냐? 저희 같은 선수들. 그 저희 팀 감독님은 그렇게까지 하진 않으셨지만 그냥 바로 그냥 만만한 선수한테 가서 너 하기 싫으면 나가 그냥. 너 말고 뽑을 사람 많아. 근데 실제로 절실하고 간절한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에이스는 함부로 못 건드리고 뭔가 본인이 생각했을 때 만만한 사람 건드리는데 특히나 중요한 것은 이 뭐라 해야 되죠? 그 완전히 그 장악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게임 쪽과는 좀 더 다른 더 깊이 들어가면 이번에는 잘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선수들 사이에서도 이런 문제가 터지고 아까 AOA도 비슷한 거라 보거든요. 누가 뭐 우월하다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이 사람들 간에서 그러니까 이 어떤 그 체육으로 치면 선수들끼리도 그렇게 막 따를 시켜버리고 뭐 주장과 비주장 선수들의 그 관계도 있죠. 성적 지상주의네요. 네, 성적 지상주의 그리고 나이에 대한 어떤 그 되게 근데 또 그걸 깨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어린데 이상하게 뭐 실력을 갖췄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연예인으로 치면 그 잘생기거나 예쁜 사람들이 그 판을 좀 주도하고 학교에서도 좀 이런 거 있지 않았어요? 학교에서도 예를 들어 가지고 잘생기거나 예쁘거나 아니면 공부 진짜 잘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잘 안 건드리거나 특히 외모 좀 이렇게 이건 전 문제라 보는데 좀 괜찮다 싶은 애들은 자기네들이 일진 애들이 데려가더라고요 막 네. 이게 제 주위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캐스팅되는 거야? 네, 캐스팅이에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 애가 괜찮았던 애가 담배를 피고 있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그 학생들인데 이게 중학생 때도 봤고 고등학생 때도 봤는데 이게 저희 학교만 그랬던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게 되게 보편적인 현상인 게 프로게이머든 아까
해주신 것처럼 전문성이 짙은 분야뿐만이 아니고 제가 일했던 곳은 그냥 진짜 직장 사무직이었는데도 이제 팀장님께서 이제 나이도 어리고 직급도 낮지만 실력이 좋은 사람한테는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근데 오히려 다른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화를 쌓였던 거를 이제 좀 만만한 다른 직원한테 뭐 이런 욕을 하시면서 이렇게 화풀이를 하시고 이거는 진짜 보편적인 현상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연구 결과가 또 있습니다. 뭐냐면 어릴 적에 되게 유치원 다니고 이럴 때 있잖아요. 애초에 성적이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이제 어린아이들이 이제 잘생기거나 예쁘거나 덩치 큰 아이들이 뭔가 이렇게 골목대장 역할을 하게 된대요. 근데 이게 왜냐하면 좀 유전적으로 되게 옛날부터 내려오는 약간 그런 거인 거예요. 본능적으로. 본능이죠. 예, 그런 애들이 이제 인기가 얻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되니까 뭔가 좀 리더 역할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네, 그 학교에서만 그런 건 아니고, 근데 이거를, 찬우님이 아까 얘기해 주셨듯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지 이제 1년이고, 보니까 이게 실효성이 뭐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과연 얼마나 실효가 있을까? 지금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정당한 이 법안을 보면은 정당한 이유 없이 뭔가 괴롭힌다, 뭐 과도한 업무를 준다,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쭉 나열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과연, 정당한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이 정당한 이유 없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애매모호할 뿐더러 이거 법안으로 이게 얼마나 해결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떤 대안을 낼 수 있을까를 한번 저희가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더라고요. 이게 그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처음에 시행이 될 때 그 태클을 걸어서 이게 되게 우여곡절 끝에 통과한 법이거든요. 그때 이완영 의원 그리고 장제원 의원이 이 법안의 모호성을 아까 그런 식으로 지적을 했는데 뭐 주로 발언 내용을 제가 알려드리면 직장 내 괴롭힘을 근로기준법에 포함한다는 내용인데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가 매우 불명확합니다. 도대체 어떤 괴롭힘이냐? 정서적인 것이냐? 신체적인 것이냐? 정신적인 것이냐? 이거 매우 주관적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괴롭힘을 당했다고 하면 다 괴롭힘이에요. 성희롱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불쾌했다고 하면 성희롱으로 인정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이 관련된 비슷한 법이 프랑스에도 있는데 프랑스에서 제정한 직장 내 괴롭힘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근로자도 자신의 권리 및 존엄성을 훼손당하거나 육체 또는 정신 건강을 훼손당하거나 또는 자신의 직업적 미래를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있는 근무 조건이 악화를 목적으로 하거나 또는 그러한 행위 결과를 초래하는 반복적인 정신적 괴롭힘 행위들을 겪어서는 안인이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이게 들어와요. 이게 한 줄 요약은 뭐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원래 노동 근로법 자체가 어떤 정확한 행위 자체를 규정하기보다는 약간의 모호함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그 모호함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타협해 가면서 적정선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류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모호하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까지 나가지가 않아요. 모호하다. 그러니까 하지 말자거든요. 그래서 네, 이렇게 논란이 게으른 됐었죠. 인간들. 약간 입법을 하는 국회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모호하다고 해서 법안을 잘 보면 진짜 뚜렷하고 명시적인 법안이 없어요. 그렇게 그렇죠. 많지 아무것도 않아요. 없죠, 거의 많지 않아요. 거기에서 어떻게 이제 법리를 따지는 거는 뭐 법원에서 하고 판사들이 하고 변호사들이 하는 일이고 여기서 진짜 모호하고 하면 이거를 구체적으로 줄여가는 역할을 해야 되지 이거를 별로 괴롭히면 안 당해보셨나 보네 장재현 의원님이 막 소리치잖아요. 너 뭔데? 막 이러시는 분이라 예, 안 당했을 것 같아요. 여담인데 장재현 의원이 콘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주의 근데 그게 가격이 1억 6천만 원이에요. 네, 콘도 를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요? 그러니까 나는 그걸 가자는 거예요 다음에? 아니 저는 그걸 보면서 국회의원이 이렇게 사치를 부릴 수 있구나. 그 이따가 얘기할 나경원 씨에 비해 아무것도 안 되죠. 네. 그분 끝판왕 기다리고 있으니까 좀만 기다려 주십시오. 기대했는데. 네. 근데 이게 사실 노동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미흡한 부분들이 있기는 있어요. 뭐 어떤 부분이냐면 그 4인 이하 5인 이상 고용 5인 이상 기업만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4인 이하 기업이나 특수노동 고용자 요새 왜 그 기 직업이라 그러잖아요. 뭐 배달하고 이러신 분들에게 잘 안 돼 있고 그리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제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회사에 얘기하면 사용자가 신고하는 시스템인 거예요. 그래서 사장이 나를 괴롭혔어. 그러면 제가 사장한테 얘기해서 사장님이 저를 괴롭히셨으니까 사장님께서 신고해 주십시오라고 해야 신고가 들어가는 시스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그 기업에 다니는 분들이 직접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식의 방안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지금. 이게 그렇게 사용자한테 신고하는 법도 있고 노동부에 신고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지 않나요? 두 개 다 있어요, 맞아요. 네. 꼭 사용자한테는 안 해도 되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안 하죠. 이거 보니까 3%밖에 안 된대요. 신고를 진짜 하는 경우는. 97%는 당해도 그냥 넘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어가지고 어차피 내가 이 바닥에서 계속 일을 할 건데 평판만 안 좋아지고 어떻게 보면 모난돌이 되는 바에 그냥 내가 참고 말지 이런 문화가 네,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 17년도 기준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이 73%가 이상이 다 있다고 대답을 했는데 그렇게 법안으로 제대로 보호받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적잖아요. 근데 그리고 프랑스와 우리나라가 똑같은 법안을 가지고 있는다고 해도 실제로 거기에서의 문화와 우리나라의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등가로 바로 이렇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서양 같은 경우에는 개개인을 중시하는 그런 문화가 있어서 같이 뭐 회식을 다 같이 가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거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적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관계성을 굉장히 중시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 법을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해결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 법안 말고 좀 다른 어떤 거를 현상적인 거를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 네, 근데 그 질문을 그렇게 드린 거예요. 보면은 네. 요즘 Z세대의 특징으로만 봤을 땐 요거에 잘 맞물려서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왜냐면은 생각이 요즘 들어요. 점심시간에 같이 밥 먹는 거라든지 회식 이런 거 코로나까지도 더 맞물려가지고 이게 완전히 막 네. 점심시간에 헬스 다니고 요즘 그런 데잖아요. 특히 젊은 층들 그 Z세대 그 되게 개인세 그런 거 강하다던데 저희 X세대랑 저희가 그 직장 내 괴롭힘의 기본 원인을 유교 문화와 군대 문화라고 했을 때 지금 점점 유교 문화보다는 개인주의가 강화되는 추세고 그리고 군대 문화 같은 경우에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 뭐 병영 성진화를 통해서 뭐 휴대폰을 사용하게 해주고 외출 외박 기간도 늘려주고 어떤 그 군대 내에서 억압된 그런 걸 많이 해소시켜주는 방안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 군대 문화 자체가 좀 조금 더 민주적으로 변하고 있다 보니까 그게 점점 영향을 다른 사회 곳곳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근데 좀 애매하지 않아요? 저희가 회사를 다니면서 보면은 한 40대 한 중후반 되는 이제 선배분들은 진짜 관계에 대해서 중시해요. 그러니까 회식 중시하고 근데 제 또래들은 안 그렇거든요. 집에 가고 싶어요. 집에 가서 그냥 혼자 저녁 먹고 이러고 싶지 같이 밥 먹고 이러면 불편해요. 체할 것 같고 이런 문화들이 있잖아요. 확실히. 그쵸? 근데 그게 되게 다른 것 같아요. 막 그러니까 직장 내 괴롭힘이 되게 모호하다 느낀 게 예를 들어 술을 먹고 있는데 야 너 어디야? 지금 나 여기인데 와 이렇게 해서 오라고 하는 것도 만약에 그냥 관계를 중시하고 내가 내 후배를 아껴라고 해서 부른 거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상사 입장인데 후배가 그거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낄지 또 아닐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확실히 제가 생각했을 때 제 또래들은 100에 100은 다 불편해요. 그냥 같이 밥 먹고 이러는 것도 술 먹고. 그 50대 대신 선배분들이 아마 땅땅님 나이 때는 그분들도 싫어하지 않으셨을까요? 싫어했음에도 했겠죠. 했으니까 또 이제 그게 대물림 되는 거겠죠? 자기가 했고 자기가 그 위치에 올라가 보니까 이게 이래서 중요하구나 뭐 이런 식으로 대물림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런 케이스도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진짜 아끼는 후배인데 이런 자리에 예를 들어서 인맥 소개라든지 어떤 좋은 자리에 꼭 불러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제가 이 청년단체 하면서 많이 느꼈던 게 이거는 저보다는 예를 들어서 다른 친구한테 정말 좋은 자리인데 굳이 제가 막 소통할 바에 아무것도 못하니까 근데 이 친구를 만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저도 그런 마음에서 막 이렇게 했었어요. 막 부르고 소개시켜주고 했는데 그럴 때 이게 좋다고 한 사람도 있었고 나 왜 그런지 모르겠다라고 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안 했거든요. 저도 안 하니까 서운하다는 거예요. 왜 누구는 그렇게 해가지고 기회를 주고 왜 누구는 기회를 안 주냐. 그러니까 이게 제 입장에서도 이게 기성세대 마인드가 이런 건가.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네. 이게 섞여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확실히 아까 말했듯이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좋아하는 후배를 위해서 아니면 뭐 이 자리가 좋아서 소개시켜주고 싶을 수 있죠. 근데 그런 전제 조건은 뭐냐 하면 부름을 받은 사람이
그거를 거절했을 때 아무런 사회적 영향이 불이익이 없다는 게 거절하는 사람한테 깔려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안 서운할 수가 없을걸요. 왜냐하면 위에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너 잘 되라고 해주는 건데 너 왜 내 호의를 이렇게 봐? 이런 식으로 서운할 거라는 그 느낌이 오는 순간 강제적인 느낌이 있어요. 반강제. 가야 되겠다. 그렇게 가야겠다. 보통 그렇게 말하죠. 뭐 청 바쁘면 오지 말든가 이렇게 말하. 아닙니다. 가야죠. 근데 이게 제가 그러니까 진짜 이게 딜레마였고 아직까지 답을 못 찾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제로 그때 열심히 막 나와가지고 이게 또 잘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되게 자발적으로 주체적으로 나 이런 것 좀 해달라 뭐 해달라 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도 단체 활동하면서 그런 친구들 부류가 있었고 그렇게 해서 되게 점점 성장하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그때 되게 가만히 있고 뭐 안 하려고 하고 하다가 숟가락만 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이 부류가 다른데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강제하진 않고 원하는 사람 오면은 하겠다가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한 가장 합리적인 건데 결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니까 얘는 왜 얘만 밀어주냐. 라는 이런 생각. 그때 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나. 이거는 정답은 없을 거예요. 다만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생각해요. 무릎이 깨지더라도 실패하고 그냥 두려워하지 마라. 도전을 해라라는 말이 그러니까 본인이 열심히 기회를 찾으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편파적으로 다른 누군가만 도왔다면 욕을 먹어 마땅한데 본인이 가만히 있으면서 남 잘 되는 것만 끌어내리려고 하고 이런 거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아무리 청년이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직장 다닐 때 이렇게 부장님급 한 40, 50대 되는 아버지뻘 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맨날 이제 특근을 이제 시스템에 올리지 않고 그러니까 돈을 안 받고도 계속 나와 계세요. 근데 그러면 저희 같은 젊은 20대들로 제가 20대 당시에 그때 이제 나가야지 그러니까 눈치를 안 주시는데 저희가 받는 거예요. 야근하시고 이렇게 하면. 근데 그분들의 입장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었던 게 뭐냐면 이제 그분들의 세대는 이제 아버지는 돈 벌어오는 기계 그러고 이게 아이들이 다 컸죠. 그러면 이제 항상 집에 돈만 갖다 주는 역할을 하다가 이제 집에서 와이프나 자식들한테 집에 있으면 불편해하니까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집에 안 가죠. 네, 집에 가 있는 거 자체가 불편하시니까 쉬는 날에도 나오시고 하는데 저는 그 좀 되게 안 됐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저도 지금 그래서 지금 되게 어린 분들하고 아마 세대 차이가 날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내가 이 사람을 고려를 하고 생각을 해가지고 분명 부르는 자리하고 아니면은 괴롭히는 거 하고는 저는 분명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땅땅님이 주신 것처럼 만약에 내가 후배한테 이제 좀 도움이 될 만한 자리 같아서 아니면은 뭐 좋아서 누구를 소개시켜주고 싶어서 잠깐 나와봐. 아니면 너 바쁘면 안 와도 돼 하는 거 하고 그냥 막 이렇게 괴롭히고 싶어서 불러내는 거 하고는 야 와 지금 당장 튀어와 막 이러면서 아마 땅땅님께서도 그거를 한두 번 이렇게 부르는 거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얘기하진 않을 거잖아요. 분명 이건 구분이 된다고 보거든요. 아니 그게 저는 구분이 안 된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저는 절대 할 수가 없다. 왜냐면 이 사람이 누가 요즘 시대에 야 너 한번 괴롭히고 싶으니까 와갖고 너 안 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걸 굉장히 교묘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맞아요. 난 너한테 잘해주는 거야. 너 안 오면 정말 나한테 피해 안 줘 하는데 공교롭게도 내가 느끼기에는 피해를 받는 것 같아. 근데 이거를 명분 서로 싸움이에요. 명분 싸움 제가 봤을 때 명분 서로 안 줘요. 근데 분명 내가 불이익을 보는 것 같아. 저 사람의 맨날 이렇게 따라다니는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그냥 진짜 내 의사 표현을 했는데 뭔가 불이익 보는 것 같은데 이걸 먼저 말로 꺼내는 순간 너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거 말 못 꺼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법으로 처벌할 것인가. 이게 되게 어렵거든요. 이거는 법으로 처벌을 완벽하게 할 수 없고 저는 이게 가스라이팅 문제가 되게 심각하다고 봐요. 그래서 가스라이팅이 이 타인의 심리나 이런 상황을 이렇게 조작을 한다고 하잖아요. 교묘하게. 그러니까 내가 피해를 받고 있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전 되게 좋다고 보는 게 모르고 당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거는 나를 위한 거야라고 세뇌를 당했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전 더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그럴 때는 어디에 뭐 이렇게 법을 가지고 뭐 본인이 이걸 부당하다는 걸 얘기도 못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스스로가 모르니까. 근데 이런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뭐 남자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담배 피우는 거나 술 마시는 거에 대해서나 되게 비슷하게 적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술 강요는 근데 그나마 요즘에는 그래도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예를 들어서 직장 다닐 때 보면 대학교 때도 그랬어요. 뭔가 담배 피우는 걸 강요하진 않지만 항상 그 남자들 그 담배 피우는 무리가 있어서 그 사람들끼리 공유하는 어떤 그 감성이 있고 그래서 저 회사 다닐 때도 예를 들어서 담배 타임 끝나고 나면 담배 타임 끝나고 나면 이 회사에 비밀이 없어요. 이미 다 퍼지는 거예요. 근데 뭐 예를 들어 승진이라든지 중요한 정보 공유라든지 그런 게 다 그런 데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근데 우리가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구분 지어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이라고 하기에 되게 애매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구분하기 어렵다고 얘기한 거예요 아까. 이게 그러니까 대놓고 불이익을 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 영역이 되게 애매모호한 거예요. 법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너 왜 같이 담배 핀 사람만 승진시켰어라고 처벌할 수가 없는 그쵸, 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애매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적 고통을 내가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증명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이 고통이 직장 내 괴롭힘이다라고 인과관계를 정립하는 것조차 어려우니까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쵸. 진짜 안 하는데 이건 안 해서 문화가 조금씩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세대차가 확실히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격차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좀 배우고 있는 입장이어서 다 그냥 다 가고 이렇게 괴롭히나 보다. 다 괴롭히나 보다. 아니 실제로 저도 같은 청년들 사이에서도 그 대학생들하고 그러니까 제가 20대 후반 때 20대 중반 친구들하고도 이게 안 맞았어요. 네. 근데 완전히 지금 회사의 상사 몇십 년 차이 있는 그러니까. 나는 분들은 말할 것도 맞아요. 없죠. 이건 어쩔 수 없는 문화 차이도 있다고 봐요. 네. 저는 제 경험으로 아까 말씀드린 건 얘기를 한 거였는데, 왜냐면 저를 그냥 괴롭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대놓고 괴롭히셨거든요. 너 진짜 죽어봐라는 식으로 그냥 약간, 그러니까, 이제 마치기 직전에 뭘 시키신다든지, 그냥 계속 불러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너 이거 해라고 시켜놓고 보내면 되잖아요, 저를. 계속 그 옆에 서 있게 해가지고 계속 뭐 딱히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계속 제가 서 있게 이렇게 뭔가 한다거나 좀 오래돼가지고, 네, 오래전이긴 하지만 그런 기억들이 좀 나거든요. 근데 또 안 그런 선배들이 저는 더 많았다고 기억을 하는데, 그렇게 저는 가스라이팅 하듯이 하는 선배들이 있었냐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렇게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서. 그쵸. 뭐 이 얘기하면 밤샐 것 같은데 가스라이팅이라는 건 스스로 인지 못하니까 가스라이팅이에요. 기본적으로. 그쵸, 내가 그쵸. 인지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난 이 선배가 그러니까 우리 회사를 위해서 난 하고 있는 거지 나를 막 악의적으로 보내려고 해서 한다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태클을 걸 수 있지만 스스로도 아 이거는 나한테 좋은 거고 막 세뇌가 돼 있으면 그러면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특정한 사례를 가지고 우리가 완벽하게 정답을 찾을 수도 없고 정답은 없다고 저는 판단했어요. 이거 몇 년간 고민했는데 답은 없는 거라서 그리고 저도 당연히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완벽한 어떤 객관적인 어떤 모든 기회의 장을 갖다가 다 평등하게 해줄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전 이게 애매하다고 생각을 했고 결국에는 중요한 것은 이런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단순히 선배 얘기를 듣지 않았다고 그 어떤 불이익을 대놓고 주는 사람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런 보이지 않게 이런 거를 교묘하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최소한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맞아. 근데 그렇게 냈을 때 불이익을 또 받게 되는 모순이 생기니까 그런 공익 그 제보센터라든지 이런 게 좀 체계적으로 만들어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직장 갑질 119에서 여론조사를 했을 때 아까 말했던 그 여론조사인데 직장인 1000명한테 시행을 했었던 여론조사예요.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대응 3%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해 본 적 없다. 62.9%는 괴롭힘을 당했을 때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라고 응답을 했는데 이 62.9%를 응답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67%는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 라고 대답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식을 깨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 직장 내 괴롭힘을 받고 있는데 내가 어떤 행동을 해서 이거에 문제 제기를 한다면 나아질 거라는 인식을 정부나 어떤 지자체나 회사에서 이거를 심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정부에서 심어주면 또 이거 국가 독재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회사에서 우리가 이렇게 사기업 운영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이걸 개입했다 이렇게 보면 뭐라고 할 겁니까? 독재라고 맨날 말씀하시는 분들은 정부가 뭘 해도 독재라고 말할 거기 때문에 뭐 굳이 그렇게까지 신경을 써야 되나 싶고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에 괴롭힘 이 줄어들었다고 응답한 층이 53.5%거든요. 이게 분명 미흡한 지점이 있고 그리고 고쳐야 될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이 법이 존재한다는 이유 그 상징성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줄었다. 응답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왜 우리가 꼰대라는 단어를 쓰지만 그 단어가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그 단어의 가장 큰 장점은 지금까지 꼰대의 역할을 해오던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꼰대인가라고 한 번씩 확인을 해주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도 이 법이 생김으로 인해서 혹시 내가 하는 게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닌가라고 생각시켜준다는 점에서 첫걸음을 뗀 느낌. 네, 첫걸음을 뗀 느낌입니다. 맞아요. 방금 말씀하신 거에 그대로 선거 투표 참여도 딱 대입되는 것 같아요. 내가 투표를 했을 때 사회가 변한다는 기대가 없으니까 외면하게 되는데 지금 이런 것처럼 뭔가 실질적으로 변화를 줄 수 있는 정부든 지자체든 뭐든 이런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원래 그 나경원 씨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되게 빨리 다음 갔어요. 주로? 다음 주에 네. 그분은 뭐 예, 소재가 끊이지 않으니까. 맞아요. 아무튼 오늘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거는 저도 한번 다시 생각을 더 해보게 된 지점인 것 같아요. 되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고 이거는 완벽한 고리를 끊어낼 수는 없다고 봐요. 왜냐면 스스로 죽어도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증명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피해를 받았다. 내 느낌이 그렇다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니까. 여기 뭐 직장갑질 119에서는 항상 녹음하고 회사 규칙에 그 괴롭힘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지 찾아보고 주변 사람들의 증언을 확보하고 신경 세하고 올 것 같은데요, 그러다가. 근데 이거를 일일이 개인적으로 확보한다는 게 사실은 쉽지만은 않은 일이죠. 그렇죠. 아니 그리고 되게 좋게 말하면서 인사상의 불이익만 주면 뭐라 그럴 거예요. 맞아요. 너의 업무가 못해서 그런 거야라고 얘기하는데 말은 되게 상냥하게 하고 그런 경우는 증명 절대 못한다 보거든요. 맞아요. 각 잡고 그렇게 하면. 그래서 아무튼 이 문제는 하루아침에 끊어낼 수는 없지만 저희 청년들이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많이 변한 것 같아요. 맞아요. 사회는 분명 진보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갈 것이다 라고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주제는 정말 각자 할 말도 더 많은 것 같은데 못다한 얘기는 다음 주에 이어서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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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현재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